있잖아요. 가끔은 계약서 한 장이 회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, 심지어 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.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계약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네, 5,750억 원. 이게 바로 이번 계약의 X입니다. 와, 숫자만 들어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? 이 돈의 규모만 봐도 이게 보통 큰 사업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말이죠. 오늘 이야기의 진짜 재미는 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. 이 숫자 너머에 있는, 그러니까 전략, 기술, 그리고 한 국가의 야망까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그럼 먼저 이 계약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기본적인 팩트부터 한번 짚어보죠. 두산에너빌리티가 맺은 야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약,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핵심만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5,750억 원을 들여서 저기 전남 영광 앞바다에다가 8메가와트짜리 대형 터빈 13개를 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총 103메가와트 전기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두산이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국산 터빈을 쓴다는 점, 그리고 설계부터 실제 건설, 나중에 수십 년 쓸 유지 보수까지 싹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린 설계부터 시공까지 싹 다 책임지는 걸 전문 용어로 EPC라고 하는데요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건 그냥 터빈 같은 부품만 만들어서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.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하는 지휘자가 된다는 뜻이니까요. 두산이 이제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요. 이 계약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에 던지는 의미가 정말 큰 이유입니다.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시스템을 총괄하는 회사로 이게 이 회사의 전략과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보시죠. 이게 바로 두산의 진화 방향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예전에는 그냥 터빈이나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였다면 이제는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하는 시스템 통합자가 된 거고요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 짓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관리하고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까지 되겠다는 겁니다. 당연히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돈이 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죠.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심장에는 바로 우리 기술, 즉 국산 기술이 있습니다. 이미 성능이 검증된 비싼 외산 제품을 사다 쓰는 게 아니라 바람이 좀 약한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딱 맞게 자체 개발한 터빈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거죠. 이건 뭐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.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결정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? 두산이 이렇게 야심차게 기술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이 전략이 시장에서 먹힐까요? 이걸 알려면 당연히 경쟁사를 봐야겠죠. 국내 시장의 또 다른 거물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결국 이 질문이 지금 한국 해상풍력 시장을 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우리 기술로 간다는 기술 자립이냐, 아니면 세계적인 기업과 손잡고 크게 간다는 규모의 경제냐, 완전히 다른 두 길이 부딪히는 거죠. 시장에선 지금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한쪽엔 기술 독립을 내세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요. 다른 한쪽엔 세계적인 기업들과 손잡고 규모와 파트너십으로 승부하는 현대건설이 있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두 전략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현대건설 프로젝트 규모부터가 거의 4배나 크죠. 터빈도 세계 1등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최신 초대형 모델을 가져다 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어요. 바로 메가와트당 비용. 전기를 똑같이 1메가와트 생산하는 데 드는 돈이 두산은 55억 원인데 현대는 고작 17억 원입니다. 와, 차이가 엄청나죠? 이게 바로 한 번에 크게 지을 때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예요. 그러니까 두산은 좀 비싸더라도 기술 독립을, 현대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더라도 싸고 크게 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렌즈를 더 뒤로 당겨서 국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계약을 한번 보죠. 이 계약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녹색 에너지 계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?
지금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이 정도인데 2030년까지 목표치가 이만큼입니다. 지금보다 무려 30배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. 이게 말이 30배지 정말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.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야월 계약이 왜 그렇게 상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딱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성사된 첫 번째 메이저 계약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. 진짜 시작했다고 시장에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. 하지만요,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.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. 이 프로젝트 하나만이 아니라 국가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입니다. 그중에서도 특히 항만. 이 어마어마하게 큰 풍력 터빈을 만들고 조립하고 실어 나를 수 있는 특수 항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이런 거대한 부품들을 다루려면요,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특수항만이 적어도 4군데는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현실은요,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뿐입니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자, 항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칩시다. 그럼 끝일까요? 아니요. 다음 문제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이 거대한 터빈을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져가서 세울 수 있는 특수 설치선, 바로 배가 없습니다. 상황은 항구보다 더 심각해요. 이 계획을 다 실행하려면 이런 초대형 설치선이 최소 4대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당장 쓸 수 있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습니다. 네, 0척이에요. 제로. 계획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걸 받쳐줄 인프라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지역 어민들과의 협상 문제도 있고요. 바다 위에서 공사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 비용 문제도 있죠. 그리고 사실 두산의 8메가와트 터빈 아직 실제 바다에서 장기간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. 이거 자체도 리스크고 여기에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넘어야 할 산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?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앞으로 뉴스 보실 때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2026년에 진짜로 공사를 시작하는지, 약속을 지키는지 봐야겠죠? 둘째, 두산이 지멘스랑 같이 짓는다는 차세대 터빈 공장, 이게 창원의 계획대로 착착 지어지는지 봐야 하고요. 셋째,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항구나 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쓰고 움직이는지.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이나 베스타스, GE 같은 경쟁사들이 이걸 보고 어떤 카드를 새로 꺼내드는지. 이 4가지를 지켜보면 전체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과연 이 5,750억 원짜리 계약 하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는 한국 해상풍력이라는 거대한 산업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 결정적인 한 줄기 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